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따라야 할 8가지 규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시간의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매장에 갈 때처럼 무언가를 정말 사고 싶을 때, 온라인 쇼핑몰을 둘러보거나 자동차 대리점이나 마트에 갈 때처럼 감정이 북받치고 눈이 휘둥그레지며 모든 것을 사고 싶어집니다. 특히 필요한 돈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신청하는 것조차 망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무분별하고 값비싼 구매를 하게 됩니다. 이는 대부분 감정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언급한 시간 획득의 법칙은 무엇일까요? 비싼 물건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2가지 간단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봐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은 통상적인 노동시간 단위로 얼마일까요?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개인적인 시간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즉, 제품의 가격을 통상적인 통화 단위, 달러, 유로, 엔 또는 원, 가 아닌 시간 단위, 시간, 일, 주, 월, 년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중요한 질문, 어떻게 하면 조금의 시간을 얻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생활 속 핵심은 휴식을 취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결정은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값비싼 물건을 사는 경우 휴식은 최소 1에서 2일, 더 나은 경우 2에서 3일이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말하십시오. 좋아. 마음에 들어. 내가 사고 싶어. 3일 안에 사야겠어? 그런데 이 기술은 아이들에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아이들이 가게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달라고 조를 때 아빠, 새 장난감, 자동차, 인형 사줘. 아이는 집에 이미 수많은 인형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저는 항상 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좋아. 이 인형을 기억해. 이 인형을 파는 가게를 기억해. 여기서 사라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 욕망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며칠 안에 우리가 와서 이 인형을 사올 거야. 그리고 며칠 안에 연습이 보여주듯이 우리 딸은 이미 이 인형을 잊어버리고 말 거야. 방금 아이를 예로 들었지만 이런 면에서 어른들도 아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우리에게도 거의 같은 방식으로 영향을 끼쳐요. 내가 원해, 내가 원해, 내가 원해. 마치 우리 안에서 내면의 아이가 불타오르는 것 같고 저항하기 어려워져. 너무 세게 밀어붙여서 우리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때 잠시 휴식을 취하고 밝은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해요. 3일 후에도 여전히 사고 싶다면 사세요.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정말 필요할 가능성이 높아요. 처음에 감정이 사라지면 모든 것을 차분하게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모든 것은 보통 이렇게 시작됩니다. 먼저 생각하세요 나타나고 우리는 강박적으로 그것을 씹기 시작하며 끊임없이 생각하여 초점을 한 지점으로 옮깁니다. 다가올 구매에 대한 강박적인 생각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신은 우리가 계획한 것을 빨리 완료하고 이 주제를 닫고 페이지를 넘기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싶어하는 방식으로 배열됩니다. 공식적으로 문제를 닫았지만 구매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선택의 초기 단계에서 밝은 감정적 배경이 연결됩니다. 나는 거지가 아닌데 왜 이것을 살 여유가 없습니까? 감정은 마음을 흐리게 하고 우리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돈을 저축하는 2번째 중요한 법칙이 따릅니다. 즉, 자아와 관련된 편견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삶에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 친구나 친척과 공유하고 싶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물건, 옷, 장난감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주고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첫째가 태어나면 첫째 아이에게 주는 생각이 나타납니다. 그에게 가능한 한 최고, 최신, 가장 비싼 것을. 특이한 고정관념, 아이 때문에 돈을 절약할 수는 없다. 나는 한 번은 친구에게 이렇게 제안했다. 내 딸이 이미 자라서 탈 수 없게 된 거의 새 자전거를 사줄게. 그러면 내 아이도 탈 수 있을 거야. 내 대답은 이랬다. 내 아이에게 새 자전거를 사주지 않을 것 같아? 이 가족은 꽤 가난하고 적어도 백만장자는 아니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고 끊임없이 모든 것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내면의 자아는 이렇게 말한다. 아이 때문에 돈을 절약할 수는 없어. 아니면 아이에게 새 것이라면 모든 가게에서 사줄게요. 중고는 필요 없어요. 아무리 품질 좋고 새 것처럼 보여도요. 중고 유모차, 아기 침대, 자전거, 옷은 아예 주지도 마세요. 이런 젊은 부모들은 근거 없는 부자 콤플렉스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다른 걸 주면 기꺼이 받아들일 텐데 아이용 자전거는 절대 안 줍니다. 터무니없는 믿음 때문에 지출을 크게 줄이려 하지 않고 명백히 수익성이 없는 것을 선택합니다. 부풀려진 자아, 즉 정신의 인지적 왜곡은 돈을 저축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가난해집니다. 저도 비슷한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을 때는 우리 부모인 어른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려도 새롭고 좋은 것을 다 사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아이가 태어나면서 삶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재정적 안녕의 두 번째 규칙은 지나치게 부풀려진 자아와 관련된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는 것입니다. 주머니에 구멍이 가득하고 돈이 채에 모래가 빠지듯이 이 구멍을 통해 계속 새어 나온다면 결코 진정으로 부유하거나 성공할 수 없습니다. 휴가를 간다면 엘리트에게만 가세요. 물건을 산다면 브랜드 제품만 사세요. 세 번째 법칙은 협력 또는 경제적 상호작용의 법칙입니다. 전문 경제학자와 모든 성공한 사업가가 잘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하면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행동하면 하나의 결과를 얻지만 다른 사람과 노력을 합치면 한 유형의 활동에서 다른 유형의 활동으로 전환할 때 에너지와 시간이 절약되므로 추가 효과가 발생하고 이러한 작업의 전반적인 효율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함께하면 자원을 더 합리적으로 분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재정과 관련하여 어떻게 작동할까요? 다른 사람들과 더 많이 상호작용하고 소통할수록 더 많은 새로운 정보를 배울수록 투자가 더 효과적이고 사려 깊어질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더 많이 소통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 많이 상호작용할수록 전반적인 성공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는 활동적인 소득, 활동적인 작업에도 적용됩니다. 자신을 가장 똑똑하고 자립적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는 혜택, 협력의 혜택을 거부하는 것은 실수입니다. 위험 분산의 원칙도 이에 기반합니다. 예를 들어 인덱스 펀드에 돈을 투자할 때 펀드는 많은 사람들의 상호작용의 결과입니다. 혼자 행동한다면 한 회사의 주식만 사야 할 것이고 이는 매우 위험하지만 여러분이 많음으로 투자를 균등하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 투자자가 각 회사의 작은 부분을 받으면 500개의 다른 회사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분산으로 인해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돈의 네 번째 법칙은 숨은 가치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제품이나 서비스에는 명확한 비용, 명확한 이점, 그리고 숨겨진 비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하기 전에 이 숨겨진 비용에 대해 미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용으로 새 차를 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행동의 잠재적 이점을 즉시 평가해야 합니다. 한번 돈을 쓰면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 새 제품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새 차가 전 시장을 떠나자마자 원래 가격의 20에서 30%가 손실됩니다. 그리고 매년 이 제품은 노후화되고 생산 날짜와 주행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점점 더 저렴해집니다. 수리 및 유지 관리 비용,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고려하지 못하는데 이것이 소위 숨겨진 비용입니다. 이 구매로 어떤 이점을 얻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새롭고 비싼 차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더 싼 차면 충분할까요? 또 다른 예로 택시처럼 생산수단으로 자동차를 구매한다면 그 덕분에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숨겨진 비용을 이해하기 위해 집이나 아파트 구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다면 수동적인 자산입니다. 자동차와 달리 이 제품은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격이 더 오르기 때문에 감가상각에 덜 의존합니다. 벽돌과 시멘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손상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될 뿐입니다. 숨겨진 비용을 고려한다는 것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가 왜 필요한지 계산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어떤 잠재적 이점을 얻을 수 있으며 그 가치가 있는지. 이는 비싼 제품뿐만 아니라 예외 없이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슈퍼마켓에서 식료품을 구매할 때에도 이 숨겨진 이점을 평가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쿠키, 몸에 해로울 수 있는 사탕, 아니면 신선한 채소와 과일 중 어떤 것을 사는 것이 더 유리할까요? 무엇을 마실까요? 달콤한 소다나 깨끗한 물. 성공하고 건강하고 재정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싶다면 숨겨진 비용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반제품이나 감자튀김을 사는 것이 더 유리할까요? 아니면 온 가족을 부양하고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건강하고 영양가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사는 것이 더 유리할까요? 이런저런 구매는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이 제품은 미래의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처음부터 어떤 숨겨진 가치가 내재되어 있을까요? 5번째 법칙은 재정적 안정을 위한 준비금 마련의 법칙입니다. 국가와 관련하여 금과 외환 보유고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이자 가정으로서 당신은 또한 고유한 방식으로 기업, 즉 동일한 일반 경제 법칙에 따라 운영되는 경제 단위이기도 합니다. 또한 준비금과 안전자산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불가피한 경제적 혼란, 인출,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모든 것은 불가피합니다. 소득, 경력, 성공 등에서 꾸준하고 지속적인 성장은 없습니다. 불황의 시기가 오면 준비금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치 파도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려면 안전자산과 준비금이 필요합니다. 준비금은 자산 가격이 낮은 시기에 자산을 조금 더 저렴하게 매수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즉, 준비금은 수익성 있는 투자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6번째 법칙은 투자 관점입니다. 재정적으로 성공하고 부자가 되려면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투자를 결심했다고 해서 내일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년, 수십 년이 걸리는 길고 지루한 과정입니다. 투자는 항상 오랜 기간 축적해야 하는 게임이며 복리가 쌓이는 효과를 느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본 축적을 포기할까요? 단지 참을성이 없어서 내일 효과를 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리의 마법은 10년, 15년, 20년에 걸쳐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눈에 띄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몇 년 동안은 자본이 매우 느리게 늘어나 투자가 무의미해 보입니다. 가장 인내심 있고 끈기 있는 사람만이 승리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저는 예전 영상에서 훌륭한 사냥꾼과 형편없는 사냥꾼의 예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훌륭한 사냥꾼은 항상 인내심을 가지고 먹이를 기다립니다. 중요한 차이점은 특별한 방식으로 사냥하는 능력이 아니라 인내심입니다. 인내심과 노력은 금융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성공의 핵심 요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고 자본 축적 과정에 실망합니다. 투자는 항상 수년, 수십 년이 걸립니다. 주식시장은 1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에서 2년 동안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 예금이나 단기 채권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은 10년, 그 이상입니다. 귀금속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이상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 부동산의 회수 기간은 대개 15에서 20년 미만입니다. 긴 과정이지만 이 과정이 없다면 안정적인 성공을 거둘 수 없습니다. 누군가 금세 부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마도 행운의 우연, 다음에는 다시 일어나지 않을 사고일 것입니다. 7번째 법칙은 경제적 적응력의 법칙입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자연에서처럼 강한 자가 살아남고 환경의 변화에 따라 더 잘 변화하는 자가 살아남듯이 사업과 금융에서도 유연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굴복하는 자만이 승리합니다. 완고하고 완고하며 항상 한 길로만 달리고 어디에도 방향을 바꾸지 않는 자는 대부분 경쟁에서 집니다. 사업과 금융에서 윤리적 확신, 도덕성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에서 적응력은 비난받을 수 있지만 윤리적 모델로서만. 반대로 금융에서도 자연과 마찬가지로 더 변화하기 쉽고 적응력이 뛰어난 자가 살아남고 승리합니다. 앞서 나가는 것은 연약해지고 더 단단한 돌에 부딪힐 위험에 자신을 노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정적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적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8번째 법칙은 시간의 가치 법칙입니다. 시간은 우리 삶에서 유일하게 재생 불가능한 자원입니다. 내 개인적인 근무 시간의 가치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월급을 이번 달에 일한 시간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제가 일한 시간의 가치가 나옵니다. 이 지표는 노동 비용으로 측정할 가치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일은 직접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전문가가 하는 동일한 일보다 10배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됩니다. 어떤 일은 직접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이 더 수익성이 있을까요? 우리는 개인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특히 즐거움을 주는 일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즐거움을 주지 않는 일이라면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전문가에게 위임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더 낫고 효과적입니다. 저는 이미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환산하는 데 사용되는 화폐로서 일하는 시간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또한 매우 효과적인 생활 꿀팁입니다. 시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상품 구매의 이점과 비교하는 법을 배우세요. 쇼핑 중독자들은 보통 자신이 교환하고 시간을 보내는 자원이 얼마나 귀중한지 깨닫지 못합니다. 물론 소비를 위해 대출을 받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학과 대출의 수익성을 제외하더라도 저는 항상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들은 매달 대출금의 다음 달 상환금을 내기 위해 은행에서 줄을 서야 합니다. 대출 승인을 받기 위해 은행에 가서 서류를 챙기는데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다. 예금을 채우기 위해 줄을 서는 것은 한 가지 일입니다. 적어도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예금의 미래 수익성은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조금 더 부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기다리며 대출금을 갚기 위해 시간을 보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너무 우울합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 흥미롭고 유익했기를 바랍니다. 이 8가지 규칙에 대해 이미 들어보셨더라도
동기부여를 위해 이야기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